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맡은 분은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정의로운 삶에 대한 고민을 아주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매불망 정의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오늘 참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검사셨고요. 그리고 변호사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요. 성매매 방지 기획단 단장, 자살예방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 평생 봉사를 위한 생애봉사연구소 대표 등 정말 많은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살아오신 생애 전반을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일에 봉사해 오셨던 분입니다. 강지원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무척 건강해 보이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모시는 손님마다 늘 같은 질문을 일단 드리는데요. 예.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정의로운 결정이나 혹은 행동을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만 좀 꼽아주십시오. 글쎄요. 그런데 이제 저는 법률 공부한 사람이니까 네. 자연히 이제 어떤 게 정의인지,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저 사람 말이 맞는지 늘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언젠가부터 발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정의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네. 거기에 정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네가 옳든 내가 옳든 맨날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정의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정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정의인지 이에 관해서 토의를 하면서 너무 싸움박질을 해요. 예.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정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말이 있어요. 네. 보수와 진보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없으면 정의가 아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사랑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네. 과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정답인 걸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이게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수인의 행복은 말하고 있지만 소수자에 대한 사랑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정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움박질을 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논쟁에서는 정의 기준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빠졌기 때문이다. 그래, 사랑이 없는 정의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정의가 없는 사랑 그것도 안 된다. 정의와 사랑은 항상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다. 네. 뭐 이런 이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랑이 전제가 되고 또 함께하는 정의, 대단히 중요한 말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우선 이제 변호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은 우선 학부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네.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행정고시를 합격을 하셔서 재무부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셔서 검사가 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변호사도 하시고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오셨는데 원래 어린 시절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렸을 적에 뭐 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보고 싶었겠죠. 근데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전 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참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았구나. 삶을 살았구나. 아, 정말요? 왜냐하면 예. 제가 다시 태어나면 난 고시 공부 절대로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소위 출세주의 사회관 네. 이런 것들이 정말 팽배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남자가 사자를 붙여야 출세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그저 고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고시 붙어버리고 사법고시 막 붙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가 검찰청이 돼가지고 검찰청이 또 갔어요. 근데 하루 종일 어떤 사람들 만났겠습니까? 도둑질한 친구, 깡패질한 친구, 맞아요. 네? 네. 사기친 친구 이런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무슨 얘기 또 했겠어요?
했어? 안 했어? 때렸어? 안 때렸어? 네. 훔쳤어? 안 훔쳤어? 아, 이런 얘기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경찰관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 훔쳤어? 안 훔쳤어? 안 훔쳤습니다. 아, 훔쳤습니다. 그래요. 네. 왜 훔쳤냐? 그랬더니 배고파서 훔쳤다 이거라며요. 그럼 저는 그냥 집에 가라 그래요. 순위가 엉터리 검사죠. 네. 그러니까 저는 안 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했었어야 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했었던 걸 생각해 보면 네. 정말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그냥 그 말씀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지셨잖아요. 사실 변호사님 스스로 삶에서 느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뭐랄까요, 안타까움과 행복하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대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서 강지원의 꿈 멘토링 세상 어딘가엔 내가 미칠 일이 있다라는 책을 쓰셨고, 이 책의 가장 핵심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라. 네. 이거 아닙니까?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죠. 그러면 뒤늦게 이제 고시 공부를 안 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변호사님의 또는 강지원 전 검사님의 원래 적성에 맞는 일은 무엇입니까? 네. 그게 좀 궁금하죠. 예. 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이렇게 거정적인 직장이 있다든가 매일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된다든가 네. 이게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새 말로 하면 뭐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 비정규직. 마음에 들면 예. 열심히 일하고 네. 그렇지 않으면 빈둥빈둥거리고 그런 게 제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기에 맞춰서 사는 지금이 오히려 행복한 거죠. 그럼 거꾸로 처음부터 그러셨다면 바뀌지 않으셨을까요? 처음부터 그랬다면 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젊었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뭐 승진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그 아우성 같은 삶, 그런 것을 제가 참 이제 후회를 하고, 더군다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일찍부터 자신의 적성을 깨달으세요. 네. 그게 행복합니다. 어른들이 야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더라, 돈 번다더라, 뭐 땅덩거리고 살아야 한다더라, 맨날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삶, 네. 그런 행복한 삶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고 권고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변호사님, 인생을 다시 사신다면 어떠한 인생을 사시고 싶으세요? 지금같이 살을 거요? 지금처럼. 네. 지금 제일 편안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쫓김을 받는 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강박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강박해 온 거예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출세했다고 얘기하고 잘났다고 그러고 남 앞에서 포옹 재고 하는 걸 의시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제 저한테 정치를 왜 안 하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참 예. 많은데, 그 정치 같은 게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 같은 거 보세요. 크게 양대 정당이 뭐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는 두 당이 너무나 신나게 싸움박질을 해요. 그러려면 제가 정치를 하려면 어느 당에 들어가야죠. 그럼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맨날 싸움박질. 네. 이게 저에게는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예.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싸움박질을 하면 무슨 갈등을 조정한다든가 네. 중재를 한다든가 예. 화해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예요. 걔가 이제 무슨 심리학을 좀 공부하고 정신 분석을 좀 공부하다가 그런 걸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내 적성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정치가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을 꽤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운동을 해 나가시면서 대한민국 정치 지금 뭐 양당 간의 정쟁이 격화된 이 모습을 말씀하셨지만 어떻습니까? 좀 달라지고 좋아질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 달라진 거 없어요. 뭐 무슨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받아보시는 선거 홍보물 같은 걸 보시면 내가 출마해서 당선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약 같은 게 쭉 적혀 있을 네. 거예요. 네. 그게 법에서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법 개정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네. 그거는 형식적인 거고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선 인기몰이 뭐 그냥 생쇼를 하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선거운동 한다고 해가지고 저 생전 안 가던 시장에 가가지고 낚시 한 마리 들고 하나 들고 사진 찍고 뭐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선거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선거가 아니고 나는 이런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선거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공고한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변하지 못했어요. 네. 가끔 요즘 여러분 신문 보시면 당초에 공약이 저랬는데 공약이 좀 바뀌었다든가 좀 수정을 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근데 저희 매니페스토 전에는 그런 말도 없었어요. 요즘은 이제 조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많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갈 길이 너무 멀고 정치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는 현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그 변호사님처럼 생각이 바른 분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국회의원, 서울시장 혹은 국무총리 등의 제안이 무척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직접 뛰어들어서 바꾸시는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적성이에요. 예. 저 감투 안 좋아합니다. 감투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저 한 자리 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합니까? 제가 잘 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런 분들이 갑자기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해요. 대통령도 해요. 네. 그런데 딱 되는 순간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게 좋은가? 본인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죠.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뭐 유혹이라고 유혹이고 또 공고라고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마다 제 자신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 적성이 맞는 일이 뭔가. 근데 그렇게 이제 늘 생각을 해보고 그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왔을 뿐이랍니다. 네. 그 노력의 일환이 아마도 대통령 선거 출마가 아니셨을까 싶은데 사실 그 당시에 저도 그렇지만 많이 이 변호사님을 좋아하던 분들은 처음엔 조금 오해를 했고요. 아, 그럼 평소 소신이 달라지신 건가? 두 번째로는 아니 너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그런 거대 정당들 틈바구니에서 아무런 지지 지원도 없이 그렇게 나서신다는 거는 선거 비용만 다 낭비하시는 거 아닌가. 뭔가 그 다음에 저들이 깨달은 거는 그러한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뭔가 정치 풍토 문화를 바꾸는데 일조하시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후보 등록을 할 때 네. 제가 만에 하나라도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뭐 삼척동자도 그 생각하지 않았겠죠. 네. 그 당시에 뭐 박근혜, 문재인 두 거대 후보들이 네. 경쟁을 하던 시대였는데 저는 그때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가 정치를 하겠다든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대통령 그런 걸 왜 합니까? 저한테 안 맞는데. 예. 그런데 이제 왜 출마를 했었느냐라고 하면 정말 이제 소위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거, 그게 이제 정책 중심의 선거입니다. 첫째 이제 돈 안 드는 선거, 생쇼하지 않는 선거,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것, 또 선의에 경쟁하는 것, 서로 악담하고 험담하지 않는 것, 네. 뭐 이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보는데 뭐 교과서적인 역할을 좀 해보자. 감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내놓은 공약 양쪽 등장에서 좀 훔쳐간 것들이 좀 들어 있었고 예. 그런 거 말고 진짜 효과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집구석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당시에 아니 그 동의 합의 없이 그냥 저지르신 일이세요? 그렇게 저질렀죠. 아이고. 그러니까 당시에 권익위원장이 하고 있었어요, 집사람이. 네. 근데 그 장관직도 사표냈잖아요, 그때.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에 변호사하면서 벌어놨던 돈을 다 까먹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혼났죠. 네. 붙여줘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변호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많은 애를 쓰셨는데도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네. 제도 문제일지 아니면 사람의 문제일지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개그우먼이신데 질문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질문이신 게 정치가 무엇이냐에 관한 우리 관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그거부터 고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는 봉사입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보세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공무원,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에요. 장관도 공무원이에요. 대통령도 공무원이에요. 예. 공무원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봉사자라고 대한민국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볼 때, 아, 저 사람들이 지금 봉사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월급 받는 봉사자예요. 네. 월급도 안 주면 좋겠지만, 자고지간 월급은 줘가면서 봉사를 시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반장 선거에서 반장이 됐어요. 그 뭐 삐까뻔쩍한 무슨 감투입니까, 그게? 아니죠. 다 이제 반을 위해서, 친구들 네.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또 이제 저 동네에서 보면 자치위원 이런 분들 계세요. 자기 생업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시간 내서 도로 정비하고 눈 치우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 그게 봉사거든요.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이 정치라고 하는 걸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 감투 하나 쓴 거, 게다가 또 권력을 장악하면 무슨 이권이라 챙길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썩어 빠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가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하는 건데, 왜 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무슨 뭐 이권을 챙기고 자기 뭐 잘난 척하고 폼이나 재고 큰 소리에 뻥뻥 치고 말이죠. 우스대요. 우스대. 목에 너무 힘이 들어가가지고요. 뭐 대화하기도 힘들어요. 전에 친구, 지나친 친구들이 갑자기 뺐잖아 다르더니 뭐 태도가 좀 이상해져요. 네네. 그런 경우를 내가 무지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봉사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인식부터 바꾸고 놓고 보면, 그럼 이제 제도도 좀 바꾸고 되고 이제 세상도 좀 바뀌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반장에 대한 비유부터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그냥 학급 반장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 놓은 대통령인데 맞아. 반장의 역할과 대통령은 너무나 달라 보이는 게, 그럼 문제가 지금 대통령 말씀 주셨지만 혹자는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늘 계속 제도가 문제다. 네. 대통령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 사람이 다 그렇게 제왕적으로 바뀌고 주위에서도 그렇게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 또 다른 한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또는 뭐 의원 내각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말만 하고 자기들이 집권할 땐 또 바꾸려 하지 않는 이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네.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이 정치 문화, 대통령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참 잘 보신 건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다는 세종대왕님을 모셔다 놔도 실패한다. 네. 저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아니, 역대 열몇 명의 대통령 중에 정말 공과가 다 있겠지만, 물론 잘한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 뒤가 좋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 행복한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한 개인이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훌륭하신 분들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왜 안 되느냐 이겁니다. 권한이 너무 커요. 이 봉사를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봉사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봉사하려고 하면 봉사할 게 너무 많아요. 챙길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봉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정해주고, 또 장관이 할 수 있는 봉사도 정해주고, 네. 딱 각자를 분산을 해서 시스템이 움직이게끔 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이야기도 나오고, 고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나 뭐 어차피 고쳐야 될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다음 대통령들 다 똑같은 경우에 몰리게 됩니다. 제가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이 좋은 시간에 악담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워요. 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조금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길게 보면 그 뒤가 훤히 보여요. 못 본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제도도 고치고 시스템도 고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좀 나서서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하든지 대통령 할아버지도 하든지 하세요. 그래야 본인도 성공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편안해질 겁니다. 네. 그게 진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또 변호사님을 보면은 매니페스토 운동도 하셨지만 청소년 운동, 그리고 또 여성 인권 운동, 그리고 또 장애인 분들도 돕고,
되게 엄청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 여기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검찰청에 가서 검사 노릇을 하려고 이제 딱 앉았는데, 그때 이제 청소년들도 잡혀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친구들하고 이게 대화를 하다가 쟤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녀석들이 제가 청소년 시기하고 비교해 볼 때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 훨씬 똑똑하고 그런데 예. 그 남의 거 훔쳐가지고 또는 싸움박질 해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심리학적인 거, 뭐 정신분석학적인 책을 좀 공부를 하다가 보니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의 심리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청소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돕고 무슨 상담하는 일들을 해봤더니 청소년들 중에 절반은 남자 청소년이고 절반은 여자 청소년이에요. 네. 근데 여자 청소년들을 가만히 봤더니요, 이 남자 청소년하고 또 다른 고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에 네. 팔려나가거나 예. 성폭행을 당하거나 그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 문제에 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여성 운동 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 같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드리고요. 청소년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장애인에 관한 것도 장애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럼 마음에 드니까 하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또 많습니다. 요새는 뭐 20대 자살도 많아졌어요. 근데 저 친구들이 세상 몇 년 살았다고 자살합니까? 만일에 살아보고서 못 살겠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될까를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 이제 자살 예방 운동도 하게 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해보는데 저는 그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에 뭐 맨날 이제 도와드리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는 것에 불과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분야에 가서 전문가가 돼가지고 해보겠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뭐 장애인 여성까지 그냥 뭐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지만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중심이고 출발점이었던 청소년, 특히 대한민국의 청소년 보호하면 강지원 변호사에게 바로 연결될 수 있을 정도로 초대 청소년 보호위원장이셨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에서는 강지원 보호위원장께서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서 각 부처 장관들 막 그 공무원들 힘들고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은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축소되고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로 줄어들어 갔다가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상태가 되어버린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청소년들이 소년 범죄자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피해자들도 고통받고 있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고 챙기는 그런 주무부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여가부 소속으로 갔죠. 여가부로 갔죠. 네. 예. 처음에 문체부에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화체육적 시각이 너무 편중돼 있어서 독립을 시킨 것이 이제 국무총리실의 청소년 보호위원장이거든요. 이제 그걸 제가 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한참 후에 이 조직체가 이제 너무 작으니까 좀 큰 부처하고 합쳐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일체 모르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성가족부, 여성 문제 하는 부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합쳤어요. 그러니까 여성도 좀 작고 이 청소년도 좀 작고 또 가족 문제도 좀 작고 뭐 그러니까 장관기 때문에 뭉쳐졌는지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뭐 청소년 문제가 뭐 소홀해졌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직이 어찌 됐든지 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좀 철저하게 해야죠. 지금 뭐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참 많거든요. 더군다나 요새 같은 이제 4차 산업시대와 AI가 이렇게 청소를 로봇가 해준 이런 시대에 정말 청소년들의 기대를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잘하는 우리 청소년들 잘 보세요. 다른 외국의 어떤 청소년들보다도 탁월합니다. 막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자기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하면 자기 적성을 찾아주면 펄펄 나를 겁니다. 펄펄 나를 겁니다. 제가 이제 큰 소리 칩니다. 왜냐하면 우선 머리들도 좋고요. 또 이제 먹고 살고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국가적으로 차원에서는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머리를 어디에 쓸 건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게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준다면 저는 나를 거다. 펄펄 나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지만 이 사람인지라 이제 좋은 마음을 먹고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변호사님 이제 위치에 다른 분들이 승승장구 하시는 분들 보면 배가 아플 수도 있고 좀 나 그냥 열심히 할 걸 이렇게 아쉬운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 기준에서 혹시 그런 마음은 안 근데 우리 드셨나 해서. 개그우먼께서 사용하신 용어 중에 승승장구란 말이 제가 머리에 딱 꽂혔는데 네. 승승장구 좋아하지 마라. 전 그렇게 늘 권고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여기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이만큼 벌면 더 벌고 싶고 이 탐욕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파멸하는지.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승승장구하는 사람 보면 어떠냐고 생각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분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행복해 하면서 일을 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남들의 시선, 그렇죠? 네. 남들의 시선, 남들의 눈치, 뭐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남들에게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재고 싶어. 나 부자가 되고 싶어. 떵떵거리고 사고 싶어. 떵떵거리면 어디 가서 뭘 떵떵거립니까? 떵떵거리고 사는 거 좋아하지 말자. 응? 남들이 무슨 저 대통령이라고도 뭐 다 와서 굽신굽신 해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 그것도 평생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금방 둬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인기 뭐 이런 것이 휩싸이는 순간 파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새 매스컴 중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전문가이시지만 이거 사람 정말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위험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새 그 젊은 왜 연예인들 뭐 자살하는 수가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정말 매스컴하고의 자기 노출과의 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범죄 심리학자는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해방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활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카메라가 와서 들이밀고 남들이 뭐 와서 인사했었고 어쩌고 하시고 뭐 이런 데 이렇게 매몰돼서 사느냐. 잘못 사는 것이다. 네.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이제 출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에 매달려서 살아왔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제가 일찍부터 좀 더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서 늘 후회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저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일찍부터 깨달아서 네. 또 훌륭한 삶을 살아주었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적성을 찾고 행복하게 크면서 자기 분야에서 많은 또 소질도 발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을 보면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우울증. 특히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고 갇혀 지내고 학교도 못 가고요. 친구도 못 만나고 그냥 그 조그마한 그 영상 속에 박혀서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불안도 심해지고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의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자꾸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십시다. 지나가다가요. 갑자기 뭐 옥상에서 무슨 돌이 떨어져 가지고 다칠 수도 있어요. 죽사할 수도 있어요. 네. 교통사고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뭐 잘못이 있어서 나타난 일입니까? 이건 이제 종교는 또 종교마다 다 다르게 설명을 하겠지만 하늘에 사시는지 어디 땅에 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뜻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네. 왜 그럼 이 인류에게 이러한 재앙이 생겨났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뭐 해석마다 또 달라져요. 네. 중요한 건 이 재앙이 어쨌든 간에 현실 우리 눈앞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죠.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갖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이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답은 뻔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코로나 블루뿐만이 아니고 어떤 블루든 간에 나에게 닥친 이 재앙이 나한테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른다. 무엇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일까? 라에 집중을 해보면 각자가 모두 스스로의 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뭔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돼 있든지, 기후가 이렇게 돼 있든지, 우리가 너무나 잘못 살아왔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이거 가지고 그냥 우울해할 것만 아니에요. 네. 제가 지금 자살 예방협회 이사장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살률이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너무 걱정이 많은데 이럴 때 이걸 고통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고통 어차피 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겨내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뭐 하나 큰 거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는데 각자가 다 다르겠죠? 네. 교수님 다르시고 교수님 다르시고 다 다른 그 나름대로 작은 것이라 다 얻으면 그것 정말 큰 수확이다. 큰 수확이다.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다짐이나 목표를 잘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열심히 살자, 긍정적으로 살자 이 마음은 먹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잘 잡으면 좋을까요?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저 같은 사람 말을 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시고요. 밖에서 일하시는 저 PD님이나 제작진들도 다 감사하고요. 네. 그렇죠. 아침에 이제 이 택시를 타고 나왔는데 하도 길이 안 좋아서 좀 차도 없애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네. 십몇 년 됐어요.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아예 없애버렸어요. 네. 집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이제 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매달고 다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와중에 이렇게 눈이 많이 쏟아진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 차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다행이다. 네. 만일 전쟁이 터져서 폭탄이 터졌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더 나쁜 경우하고 비교해보면서 이것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때부터 궁리를 해보는 거죠. 네.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좋은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좋으신 분들은 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길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요. AI나 로봇을 비롯해서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방에서 어떤 전문역에서 나올지 몰라요. 네. 와, 저는 그게 뭔지 아주 궁금해지고 기대가 된답니다. 네. 좀 그동안 이제 많은 모습을 말씀보다는 실천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회 참 어른으로서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런 강지원 변호사님께 그런 바른 생각, 바른 태도를 갖게 해 주시는 어떤 도움을 주신 멘토랄까요? 그런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제가 이제 저 특별히 무슨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뭐 이렇게 이제 앙케이트 같은 거 하면 또 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생각되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이런 분들도 훌륭하신 점이 있지만 또 견해하고 저것도 다른 면도 있고. 많은 또 구설수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다만 저는 이제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좀 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현실 욕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점을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저는 좀 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저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그 종교에 자꾸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은 되겠죠. 그렇지만 종교가 또 가르쳐 다 달라요. 그럼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머리가 아파지죠. 그래서 이제 종교의 선택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상정하는 그것이 나의 취미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 종교를 택하시고, 나는 아니 현실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보다 그런 것을 상상하시는 게 좋다고 하는 분은 그런 종교를 선택하시고, 그 종교의 이제 자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우리의 현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통스럽지 않은 일들이 거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가장 전 중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네. 죽어서 천당을 갈지 극락을 갈지, 천당 본 사람이 있어요? 극락 본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전당긍당 얘기하는데 네. 근데 그건 나중 일이고 그건 이제 신앙을 가지신 분들 하실 일이고 네. 저같이 이제 무식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뜻이 있는 일을 하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럼 미래는 없느냐? 미래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미래에 집착하면요 탐욕이 생깁니다. 네. 욕망이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면 미래는 저절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 계획 크게 세워놓고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국리 정리 하다 보니 스트레스 쌓이지 머리 아프지 남들하고 싸워야 되지 예, 예. 경쟁에서 네, 이겨야 되지 네. 이 경쟁이라는 것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지 경쟁이 사람을 잡아요. 네.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이 경쟁 그런 데서 나온다고요. 남들하고 비교 이런 데서 나온다고요. 왜 자기 자신을 살펴보기도 바쁜데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삽니까? 그러게요. 변호사님 최근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청소년들, 여성들, 장애인들 또는 자살 예방 사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오시다가 최근에는 주식혁명. 이 주식이 이렇게 사고 파는 주식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의 혁명을 주장하시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변화하게 되신 거죠? 아이고 그게 참 제가 요새 좀 건강 전도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네. 여기저기 불려다니는데 예. 처음에는 제가 이 또라이 같이 왜냐하면 전혀 무슨 영양이나 의학이나 뭐 이런 데 조예가 없을 사람인데 네. 그런 소리 하고 다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주식이라는 게 주식 부식할 때 주식입니다. 주식은 먹는 밥이잖아요. 네. 이제 반찬, 부식은 반찬이고. 예. 그 주식을 바꾸자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해서 이겁니다. 흰 쌀밥, 절대로 먹지 말자는 겁니다. 흰 쌀밥 절대로 안 된다. 예. 흰 밀가루 예. 빵,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예. 짐작이 가세요? 그 도정한 그 곡물입니다. 네네. 쌀, 깎아내고 밀, 잘라내고, 보이는 거를 예. 다 깎아내버린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늘 농담처럼 말하지만 세종대왕께서는 현미밥을 먹겠습니까? 흰 쌀밥을 먹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흰 쌀밥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죠. 도정 과정이 없었죠.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정미소 짓고 흰 쌀밥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도정 과정에서 정말 이 쌀, 벼 아래에 있는 뭐 비타민, 미네랄, 뭐 섬유질 이런 뭐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다 깎여내버린 거예요. 남은 것은 탄수화물 덩어리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탄수화물이 몸에 쌓이면 저장이 될 때 뭐로 저장이 됩니까? 지방으로 저장이 예. 됩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게 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뱃살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쌀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미밥에 있는 섬유질에 관해서만 얘기한다면 섬유질은 몸에 저장이 안 되잖아요. 네. 나갈 때 노폐물들을 끌고 나가 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걸 다 깎아내버리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먹으니 배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다 비만,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이 흰 쌀밥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데요. 예. 더군다나 요새 이 청소년들은 신빵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한테 저 신빵을 먹여? 와, 이게 우리 어른들이 정말 잘못한 짓 하고 있다.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책도 쓰고 막. 화가 나서 책을 쓰셨습니다. 주식혁명이라는 책을 화가 나서 쓰셨는데. 아니, 근데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렸을 때 깡보리밥은 가난의 상징이고요. 예. 흰쌀밥은 부의 상징이어서. 맞습니다. 뭔가 흰쌀밥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맛도 되게 좋고요. 예. 그리고 너무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요. 소화도 예. 빨리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흰쌀밥 하면 다 그냥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뻑 가죠. 그래서 소위 박정희 말해서. 대통령이 때 통일병과 이용해가지고 뭐 양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네. 다 국민들이 다 그냥 뭐 몰입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주 꿈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쥐약이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정말 흰쌀밥 다 폐지해야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대한민국 밥상에서 흰쌀, 흰 밀가루 다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대신에 뭘 먹느냐? 현미밥. 깎지 않은 현미밥. 보리밥도 시내에서 나오는 보리밥은 거의 다 깎은 겁니다. 네. 안 깎은 보리. 그 다음에 보리밥도. 밀. 그럼 흰 밀가루 빵 먹지 않으면 뭘 먹지 않은 겁니다. 통밀. 통밀빵. 예. 외국에 가보셨을 때, 유럽 같은 데는 늘 통밀. 늘 통밀, 예. 그 빵이 대부분이죠. 누리끼리 하고 맞아요. 까무잡잡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 다 그거 먹어요. 대한민국 국민만 이렇게 흰빵을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러게요. 우동, 국수, 라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거 안 됩니다. 바꾸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이제 국수라든가 우동 이런 거 만들 때도 예. 통밀국수로 만들고 빵도 그런 것으로 만드시기를 권해드리고 그게 우리 국민의 건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이 사태 같은 때 이겨내려고 내 몸에 면역력밖에 없어요. 면역력이 이럴 때 정말 현미밥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내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뭔가 빵 이렇게 맞은 듯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함께 빨리 가서 바꿔야 되겠다. 이게 제가요 네. 13kg 뺐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예. 모 TV에 저녁 5시 뉴스에 고정 출연했었거든요. 네, 네. 여자분이 앵커를 하는데 그 옆에 저한테 앉아 있어 달래요. 네. 그래서 그걸 한 8개월 하고 났더니 예. 저 살이 5kg가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나 특별히 한 게 없거든요. 예. 그래 이제 공부를 생각해 봤더니 저녁 5시쯤이면 뱃속이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출출하죠. 예, 예. 그리고 2시간 동안 생방을 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 소보로빵, 크로와상, 뭐 쪼꼬리빵 이거 왕창 먹고 들어가서 2시간 버텼거든요. 예, 예, 예. 그랬더니 이렇게 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먹는 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집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아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거식 공부하듯이 하느냐고 그 나이에. 예.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흰쌀, 흰 밀가루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을 하느냐 육식을 하느냐를 전에 그건 반찬 얘기거든요. 네. 주식, 밥, 빵 이거부터 바꾸자. 네. 라고 해서 제가 실천을 해봤더니 1년 만에 13kg가 빠지더라고요. 1년 만에 13kg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그거 지난 후에 네. 13kg 빠진 후에 그 후에는요. 더 이상 빠지지도 않아요. 근데 적정 몸무게가 그렇죠. 유지된다는 그렇죠. 거죠. 이만한 몸뚱아리에는 그만한 좀 체중이 필요하다라고 예. 이제 이 조물주에서 다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식 혁명을 제안해 주셨고요. 흰쌀밥 몰아내자, 흰 밀빵 네. 몰아내자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사회, 국가를 위해서요. 양약고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런 또 다른 뭔가 정치와 사회를 향한 쓴 소리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강의 쓴 소리 할 입장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정의의 네. 시간 아닙니까? 예. 네, 이게 정의의 정치, 정의를 주장하는 정치를 주장하잖아요. 네. 거기 한 가지 보탰으면 좋겠다. 사랑의 정치. 합쳤으면 좋겠다. 정의와 사랑은 일체가 돼야 됩니다. 네. 정의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꾸 정의만 주장하다 보니 사랑이 없어. 네. 그럼 맨날 싸움하고 저래. 근데 또 사랑만 자꾸 주장하게 되면 정의가 없어질 수가 맞아요.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편파적인 사랑. 내 편 감싸고. 옳지. 그렇게 이게 아주 잘못된 사랑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는 정치,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저 자신부터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다짐도 하고 예.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변호사님께서는 아주 수많은 일을 해오셨잖아요. 남은 인생에서 나는 이건 꼭 해보고 싶다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그런 건 없어요. 없으세요? 왜냐면요. 저는 금년에 이제 73살 됐어요. 그렇게 되셨나요? 네. 와, 현미.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대로 분수를 알아야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분수를 알려고 하고 네. 오히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제 후진들께서 더 좋은 일을 하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뭘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네. 지원해 드리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 제 일이지. 네. 저는 꼭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지원을 잘합니다. 그래서 성함이 그래서 강하게 지원을 해주시잖아요. 그동안 아껴왔던 질문인데요. 우리 김영란 대법관님 말씀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양형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이제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양형 기준 높여주십사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뭐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의 부패를 없애기 위한 공무원사의 청렴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대명사시기도 하시고 남편으로서 김영란 대법관님에 대한 뭐랄까 솔직한 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사죠. 그러니까 이거 그 법을 만들 때도 굉장히
변화한 거예요. 네. 맨날 이제 판사 노릇만 이렇게 하다가 양형위원장을 가서 그 법을 밑법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폭이 좀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늘 사랑하고 우리는 이제 뭐 친구 같은 이런 나처럼 검사이고 그건 판사이고 네. 예. 그렇게 지내오는데 이 뭐라고 할까? 이제 세상의 변화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 이제 민감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인 거 이런 데 자꾸 이제 휩쓸리는 수가 많고 또 그냥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귀찮게 해요. 네. 그런 게 그것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아주 더 철저하게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공적인 평가시고요. 네.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조금 뭔가 흠잡을 때는 없으신가요? 착하죠. 아이들한테 보면 정말 착해요. 네. 고맙게 생각해요. 네. 그런 점이 없었으면 살 수 있었겠습니까? 농담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있습니까? 아까 얘기를 얼핏 해주셨어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랑 이외에 또 필요한 게 있을까요? 우리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한 필요한 요소로서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또 연구들 많이 해보시자고요. 정말 하나가 돼야 할 중요한 상극관계에 있어요. 사랑하고 정의는 상극관계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합쳐져야 할 그런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의 역사로는 과정에 너무나 이제 고통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국의 침략도 받았어요. 네. 전쟁도 치러했고 가난했죠. 돈 좀 벌겠다고 해서 이제 산업화를 중에 그 하다가 또 독재했죠. 또 민주화를 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 또 싸움박질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지금은 한마디로 해서 갈등의 시대, 대립의 시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발짝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서 1년, 2년 동안 우리가 정말 근신하다시피 하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전 다 같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갈등과 대립 시대를 한 발짝 뛰어 넘어라. 그동안에 좀 회개하고 참여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자.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극에서 극을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길이 없을까. 그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안 될까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또 특히 젊으신 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후배로서 뭔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훌륭한 말, 좋은 말 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주변의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요. 하지만 그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분은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주원 변호사께서는 그동안 묵묵하게 우리 사회에서 본인이 가지고 또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힘없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고 힘써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또 사랑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계신 분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강주원 변호사님의 노력과 또 우리 모두의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사랑과 정의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강지원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